오늘 주제는 삶이라는 우리말을 뜻매김하는 겁니다. 삶이라는 이 주제를 다 다룰 수는 없고요. 너무나 큰 주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뤘던 주제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로 목표로 삼는 것은 이 살다, 삶이라고 하는 이 한 낱말로 되어 있는 이 삶,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요걸 주로 집중적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 이 주제를 한 30년 이상 물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이제 조선 시대 삶이라는 이 말로 철학을 해 왔더라면 지금쯤 뭐 제가 30년 연구를 했다면은 삶의 철학을 완벽히 소개할 수 있을 텐데, 아직도 삶이란 낱말 자체가 뭔지도 제대로 이제 뜻매김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음은 분명합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사는 게 뭐죠? 왜 사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사람마다 다르고요. 시대마다 또는 문화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정도로, 또 서양 철학, 동철, 이슬람 철학, 아프리카 철학 해 가지고 철학마다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철학이 없을 때는 우리는 결국 삶이 뭔지를 모른 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저는 우리의 비극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비극도 삶의 한 종류입니다. 아 우리가 주어진 바탕에서 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 "철학의 근본 물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초기 공자, 맹자, 플라톤, 소크라테스 할 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물음이 있었습니다. 공동체, 국가가 무엇인가, 이걸 주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공동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전쟁의 시기, 끊임없이 제가 백가의 시대, 이렇게 뭉쳤다 흩어졌다 하는 이런 어떤 변화의 시기에는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가족이 무엇이고 마을이 무엇이고 나라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시기였고요. 또 하나는 그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럼 전체적으로 통합해 보자면은, 그럼 슬기라는 게 뭐냐? 근데 슬기란 말을 또 우리가 해명을 잘 못해 놨기 때문에 아마 우리 어르신분들도, 초등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슬기로운 생활이란 책이 있지만은 바른 생활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전혀 그 뜻을 설명해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혜라고도 우리가 써 왔는데, 지혜는 이제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라는 건 대개 산스크리트를 인제 중국어 한자를 통해서 번역해 드린 것이기 때문에 번역의 번역, 이중 번역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이라 그 뜻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삼매라고 뜻하기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명상, 고요한 상태에서, 번잡하지 않은 상태에서 깨닫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알미 한 종류이죠 뭐. 제가 계속 알아차림 얘기할 때 알미에 대해 설명을 좀 많이 해 드렸습니다. 깨달음은 알미 한 종류인 것이지 알물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은, 그럼 지혜와 그럼 슬기가 뭐냐, 이렇게 차이를 생각해 보자면요. 지혜라는 건 명상적인 알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슬기는 명상과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슬기는 실전적인 알미입니다. 실천적인 알미죠. 실제로 겪어보는 것입니다. 겪어서 알아나는 것이죠. 노인의 슬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슬기가 있을 테고요. 배운 사람의 슬기가 있고요. 사람마다 슬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슬기라는 것은 문지방이 닳도록 되풀이해 가지고 자기만의 고유한 어떤 능력을 갖춘 것, 이걸 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슬타라는 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문지방이 닳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정말 장인처럼 수천 번, 수만 번 되풀이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슬기입니다. 그 슬기라는 것은 단 한 번으로 이런 마치 한 번에 깨닫는 그런 깨달음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과 끊임없는 실천,
그리고 몸의 뱀, 그리고 결과에 대한 확인, 이 모든 것들을 두루두루 이제 겪어서 그 안에서 생겨나오는 저절로 발휘되는 그런 알미 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슬기라는 것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어떤 고난 속에서, 또는 겪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스스로 터득해낸 미립, 이렇게 미루어 볼 줄 아는 힘, 해낼 줄 아는 힘, 이런 것들이 한데 아울러진 것이 슬기다. 슬기의 핵심은 슬른 데 있다. 슬른다라는 말을 이제 또 설명하려면 어렵지만은 아주 되풀이한다 정도로 닳도록, 소매가 닳도록, 발이 닳도록 되풀이해 가지고 그 부분 눈 감고도 해낼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갖췄을 때 그걸 슬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삶의 슬기를 찾는 것, 슬기라는 게 무엇일까요?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의 슬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가르침의 슬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무한 반복입니다. 연습을 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그런 알미, 바로 슬기입니다. 해낼 줄 알하고도 연결되고 깨달음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좋은 결과를 또 낳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기는 이 세 가지, 깨달음과 끊임없는 갈고 닦음, 그리고 그 결과, 열매의 좋음, 이 세 가지를 갖춘 것을 슬기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필로소피아는 거기에 딱 들어맞는 우리말입니다. 필로스라는 말과 필리아라는 말하고 소피아가 결합된 말인데, 소피아는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은 이제 우리가 지혜라고 많이 번역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지혜라는 불교의 의미 지혜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필로소피아 할 때에 이 소피아라는 것은 여성 명서인데요. 소피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실천적으로 해낼 줄 안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론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천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천적인 지식에다가 뭐 실천을 잘 하려면 이론적인 갖춤을, 이제 바탕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이 두 가지 결합된 것. 그런데 실제로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삶에서 꼭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낼 줄 아는 지혜, 이것입니다. 명상이 아니고 삶의 지혜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을 만들 때, 법을 만들려면 모두에게 공정해야겠습니다. 그럼 공정을 아는 이 이것이 바로 소피아입니다. 잘못된 것을 고칠 줄 아는 어떤 이것도 소피아가 되겠습니다. 사랑한다면 사랑을 제대로 하는 법, 이것도 소피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제대로 살아나갈 때 좋은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꼭 갖추어야 하는 그런 이것이 소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슬기인 것이죠. 필리아라는 것은 사랑의 종류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혜 사랑이라고 번역해도 크게 틀리진 않은데, 그리스어로 이제 사랑은 세 종류가 있는데, 아가페는 뭐 헌신적인 사랑,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남에게 베푸는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신적 사랑이라고도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요. 아가페는 그냥 쉬운 말입니다. 몽땅 베푸는 사랑입니다. 부모적인 사랑, 베푸는 사랑, 이것은 아가페입니다. 에로스라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을 많이 얘기하는 것인데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 남자는 여성성을 얻고 싶어 합니다. 여성은 남성성을 갖고자 하는 것이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불멸, 죽지 않음, 영혼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질 수 없는 어떤 것을 갖고자 하는 것, 추구하는 것, 뒤쫓는 것, 이것이 에로스인 것이죠. 반면에 필리아는 내 안에 주어진 것을 이제 갈고 닦거나 길러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제 책에서는 슬기 말킴이라고 썼는데요. 필리아라는 것은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 선용하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것을 잘 갈고 닦아서 키워나가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이 필리아이지, 남의 걸 가져오거나 베푸는 이런 종류의 사랑은 아니다. 이렇게 보신다면은 필로소피아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삶을 떠난 지혜는 있을 수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거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일본을 통해서 받아들였는데, 일본에서는 이 몇 가지 이제 낱말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지학이라고 처음에 번역을 했습니다. 지를 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썼다가 이 지라는 말이 좀 천박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과학적인 지식 말고 성이라는 말로 좀 바꿔가지고 구성학이라고도 바꿨다가,
이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성현이 된다는 건 아니고 철을 이제 선택했는데, 이 철이란 말은 재판관의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판관이라는 것은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법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과 법을 잘 연결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 용기 있게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 이게 철입니다. 그 발글 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번역이 잘 안 되는 낱말입니다. 이 철이라는 이 낱말은 결단력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론적인 지식과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이 범죄자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지 아닌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내리는 과정, 재판관의 지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슬기와 아주 연결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희 철학이라고 했다가 이제 희 세 글자가 되다 보니까 좀 발음이 좀 안 좋고, 그래서 두 글자로 줄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학이라고 받아들이게 됐는데요. 노자에 나오는 말을 갖다 썼던 겁니다. 노자 도덕경 14장에 희지불견, 제가 번역을 좀 바꿨는데요. 보려고 해도, 한자를 우리가 제대로 좀 번역을 해야 됩니다. 보려 해도 눈에 보이지 않음. 이 시라는 거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걸 얘기하고요. 견은 얼굴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종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려 한다는 건 마음으로 보려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다음 이것을 가리켜 가지고 이라고 한, 동이족 할 때 이죠. 근데 이 동이족 할 때 이는 화살과 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활하고 이제 새끼줄 이런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활과 새끼줄이 뜻하는 것은 유목민을 뜻하는 것입니다. 유목민이라는 것은 넓은 초원을 이제 가로지르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끝없이 넓은 평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라는 것은 뭐 나쁘게 얘기할 때는 오랑캐란 뜻이 되지만은 문명의 반대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낱말 그 자체의 뜻으로 보자면은 유목민을 뜻하는 것이고요. 끝없이 넓은 평원, 초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물가물하다, 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도라는 게 뭐냐? 도라는 것은, 우리가 찾는 이 도라는 것은 하늘의 도, 사람의 도, 사람이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이라는 것은 찾아도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을 만큼 끝없이 큰 것이다, 이런 뜻이고요. 들으려 해도 청지, 불문, 내가 마음으로 들으려 해도 귀로 들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일컬어서 희라고 한다. 이 희라는 건 뭐냐면, 이거 하나의 이제 그 옷감 종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옷감 용포 같은 걸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고급 이런 옷감으로 되어 있고 무늬가 짜여 있습니다. 일반적인 삼배 같은 경우는 비교가 할 수 없을 만큼 비싼 것이고 일반인들은 쓸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드문 것, 귀한 것, 이걸 희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꿈에나 꿀 수 있는 것들, 이것이 희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바랄 수 없는 것, 꿈속에서나 바랄 만한 것, 이것이 희입니다. 그걸 들으려고 하는 것은 꿈속에서나 가능하다, 이 정도로 아주 힘든 것을 얘기한 것이고요. 박이라는 두드린다는 뜻입니다. 박지부득, 두드리지만, 문을 두드리지만은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손에 쥘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걸 얻으려고 해도 손에 쥘 수 없다. 그만큼 희미하다, 미란 뜻인데요. 이 미라는 가늘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너무 가늘어 가지고 잡으려고 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이게 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자를 정확히 우리말로 번역해 놓으면 도덕경도 완전히 새롭게 이해가 됩니다. 자, 이 희자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 소학 언해를 보시면, 이거 이제 굉장히 소중한 자료죠. 소학을 이제 그 훈민정음으로 풀어놓은 게 있습니다. 언해본이라고 하는데요. 그대로 한번 이제 따왔습니다. 언해본에 있는 그대로. 성인은 하늘을 바라고 희자를 썼죠. 그다음에 현인은 성인이 되기를, 요건 그 이제 그 언해본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냥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바라고 삼희를 얘기했죠. 세 가지를 바란다. 예? 그럼 이걸 이제 무슨 뜻으로 이걸 다시 풀어내야 될 것이냐? 그럼 우리말로 한번 제가 풀어내 보겠습니다. 성이라는 게 무엇이냐? 성인이 성인, 성현 막 그러는데 무지 어려운 말처럼 보입니다. 근데 공자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말 쓰셨을 리가 없어요. 일반 대중적인 이러한 철학을 하셨던 분인데, 사람이 어질게 살아야 된다,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근본 아주 간단한 원리를 밝히신 분인데 그렇게 어렵게 말할 리가 없잖아요. 성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이치에 통달하는 것이다.
이것도 어렵죠. 통달이란 말 자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말로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요. 꿰뚫어 보는 거다. 이거. 꿰뚫어 보는 거. 꿰뚫어 듣는 거. 엄마가 아이의 마음을 꿰뚫어 보잖아요. 그래서 엄마 한마디 하면은 물 갖다 주고 엄마 한마디 하면은 고기 구워 주고 다 하잖아요. 꿰뚫어 보는 거. 이게 바로 성입니다.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은 사람의 목소리뿐만 아니고 이 세상 삼라만상의 모든 소리, 비가 온다, 눈이 온다, 춥다, 덥다 이런 것들, 이 모든 자연 현상까지도 꿰뚫어 볼 줄 아는 사람, 꿰뚫어 보는 사람, 이게 성입니다.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런 천리로 흔히 얘기하는 원리 그리고 진리를 꿰뚫어 보는 사람, 이게 성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꿰뚫어 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현이라는 것은 신하의 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이라는 것은 임금을 섬기는 신하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나요? 주제넘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맡은 바, 자기에게 맡은 바를 제대로 해내는 것, 이게 현입니다. 이 밑에 보이는 조개 폐는 죄물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우리말로는 벼름이라고 제가 풀이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마지막 강의 때 이거 굉장히 강조를 할 텐데요. 현이라는 게 뭐냐면 제대로 어떤 자기가 맡은 일을 제대로 해내는데 어느 정도로 제대로 해내느냐, 모두에게 고루두루 베푸는 방식으로 해내더라. 공평하고 공정하고 차별이 없고 평등하게, 그리고 결과가 좋게끔 베푸는 것, 이게 현입니다. 이 현이라는 것은 어진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현이 뭐 하는 사람이냐? 현이라는 것은 바로 별러주는 것이다. 고루 나눠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구의 명령을 받들어서 하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고루 나눠주는 것, 이것은 현이다. 그럼 사는 뭐냐? 이 사라는 말은 글 읽는 사람이 글 읽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본디. 근데 이 뜻이 그 전에는 무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사라는 건 칼 들고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죠. 근데 이 무사처럼 용맹하다 이런 뜻으로 했던 것을 글 읽는 사람에게 쓴 이유는 글 읽는 사람도 이렇게 어떤 용기를 통해 가지고 올바른 소리를 해야 된다. 그 올바름 진리 앞에서는 물러서지 말아야 된다. 무사처럼 용맹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를 선비라는 이 사자는 단순히 글 읽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 옳음 앞에서는 목숨까지도 내던질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진리와 실무, 성이라는 것하고 현이라는 것을 모두 배워서 익히는 사람. 익힌다는 건 뭡니까? 몸에 배워가지고 그걸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라는 사람은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론적인 토대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천력도 갖고 있고요.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비하면 이렇게 꼿꼿한 사람, 곧을 직자로 많이 얘기하는 이 곧음을 대표로 하는 게 선비입니다. 이 세 가지를 희한다, 바란다. 근데 이걸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갈망하는 겁니다. 갈망은 한마디로 말하면 갖지 못한 거예요. 갖지 못하는 것을, 그것이 너무 바람직해가지고 꿈속에서나마 그것을 바라는 것, 꿈속에서나마 바라는 것, 꿈속 바람이라고 제가 이제 쓰고 있는데요. 유토피아 같은 거죠. 이것이 희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꿈꾸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 철학이란, 이게 없어질 수 있는 건가요? 없어졌네. 네, 철학이라는 게 그럼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러면은 꿈꾸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쭉 써올 수 있는데, 자, 슬기를 찾는 것이고 철학이 슬기를 찾는 것이고, 근데 그 슬기가 봤더니 희라는 말 때문에 여긴 없고 이상향, 꿈꾸는 사람처럼 찾는 거였군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 철학이 쓸데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철학의 근본 물음은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삶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 철학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아무튼 화두를 던지고 오늘 제 강의를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럼 이제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물음을 철학의 근본 물음, 바탕 물음으로 묻고 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당연히 삶이 뭡니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대답이 쉬워 보일 것 같은데 30년 철학 공부했으면 아주 쉽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삶이란 우리말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삶이라는 게 무슨 낱말, 이 낱말의 뜻을 우리말로 뜻매김하는 것, 이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삶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람과만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반려견도 삶이 있습니다. 동물도 삶이 있습니다. 식물도 삶이 있습니다. 이건 제 이제 분류 방식인데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예, 삶은 사람의 살아있음의 어찌꼬를 얘기한다. 말이 좀 이상한가요? 네.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인제 무언 물음, 사실 물음, 뭐 어찌 물음, 누구 물음 이렇게 쭉 물음의 종류를 나눈 거는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중에 인제 어찌 물음이 있었는데 그 어찌 물음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이다. 근데 이 어찌 물음에는 당연히 무언 물음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사실 물음도 포함됩니다. 어찌 물음은 최종 물음이기 때문에 무언 물음, 그다음에 사실 물음, 또 어떻게 있느냐라는 물음, 또 왜 있느냐 이런 물음 모든 것이 포함되는 포괄되는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물음은 포괄 물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살아 있음을 포괄하는 그런 어떤 형태에 대한 것이다. 삶이란 게 뭡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삶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뭐 60, 50 이렇게 넘어가면 "삶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한마디에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답하기 힘든 게 뭐냐면 아직 안 죽어 봤잖아요. 삶이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이미 내가 살아왔음, 이미 살아온 과정은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현재만 자꾸 나한테 떠올라져요. 지금 내 눈앞에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것만 자꾸 나한테 문제가 되고 나머지는 문제가 안 됩니다. 지나가 버린 거 다 잊어버리게 되고 별로 소중하지도 않아요. 지금이 소중한 것이고 또 미래는 또 너무 멀리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현재적인 관점에 인제 붙잡히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삶이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나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남이라는 시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마지막 지점이 있습니다. 이 사이를 살아나가는 것, 나아가는 것 이것이 삶이다. 누구나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삶은 이 살아 있음을 불태우는 것이다. 과연 그런 뜻이 우리말에 있을까요? 라고 인제 물음을 던지시면 머리가 좀 아파집니다. 자, 그런데 이 물음 안에는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물음 안에는 '사람이 무엇이냐.'라는 첫 번째 물음이 가장 먼저 떠올라집니다. 사람이 뭐죠? 몸이죠 뭐. 사람 몸. 몸이 있어야 되죠.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있나요? 그러면은 대단히 어려운 물음이 되겠지만 어쨌든 몸도 있고 마음도 있고 따로따로 있으면 안 되죠. 몸 마음이 한데 아울러 결합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뭐 그렇게 몸 마음으로만 다 되어 있나요? 다른 건 없을까요? 그럼 자연 속에 살아갈 환경이 있어야 되나요? 먹어야 살고 뭐 등등. 사람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도 아주 어려운 과제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있나요? 더불어 살아갈 때도 있고 혼자 살아갈 때도 있고 놀 때도 있고요. 고통받을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아이고 생로병사 다 있네요. 어찌 있나요? 그러면은 어떠어떠한 목적을 추구한다는 걸 묻는 겁니다.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나요? 왜 살아가나요? 뭐 이런 걸 묻는 거죠. 이 물음이 다 포괄되는 게 이런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다. 나는 사람은 누구로 살아갈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인제 누구 물음의 핵심이 되는데 이 물음도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 속에 포괄됩니다. 근데 이 모든 물음을 물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살다.'라는 낱말 뜻입니다. 너무 제가 좀 서두가 길죠 지금. 이게 본론인데. 자, 그런데 문제가 우리말 국어학자들이 연구를 좀 덜 해 놨어요. 그래서 살다가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살다라는 이 낱말과 사르다라는 낱말이 깊은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이 둘 사이에 어떤 매듭이 지어져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둘의 매듭을 풀어내야만 삶이라는 낱말을 제대로 해명할 수 있습니다. 사름과 살다를 명사화로 해서 사름, 그다음에 사름이라는 사르다를 명사화해서 사름, 이 둘을 한데 맞물려서 맞짝 다물림, 맞짝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물려 놓은 형태로 삶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사름 더하기 사름이다. 이 엮인 것이다. 한데 엮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왜라는 물음을 물으면 왜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묻는 물음입니다. "너 여기 왜 왔어?" 그럼 "어디로부터 왔어?" 그러면은 뭐 어디 고향이 있을 테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걸 묻는 게 왜라는 물음입니다. 그 "사는 왜 살지?" 이렇게 물으면 "넌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거야?"를 묻는 겁니다. 이 역사죠. 역사는 처음과 끝을 묻는 게 역사이기 때문에 바로 왜라는 물음을 묻는 순간 우리는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지금 어디에 있고 그래서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걸 묻는 것입니다. 이 물음까지도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물음을 한꺼번에 다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물음을 어떻게 그럼 해결할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어떻게 갚아 나갈까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삶의 바탕 얼개라고 하는 이걸 좀 발견을 해야 됩니다. 발견하는 데 오래 걸렸지만 발견하고 나니까 아주 싱거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라서. 근데 "삶의 바탕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두 낱말을 결합시키면 됩니다. "살아 나갑니다." 이래 가지고 삶의 바탕을 짜 나갈 수가 있습니다.